김문현 시인입니다. 회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그대로입니다. 네. 제가 벤치를 타고 이 자리에 왔으면 좋았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문학인들 또 글 쓰는 사람들은 가난이 무기라고 가난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난 속에서 있어야 또 그 올고 또 물론 이제 나름대로 그런 어떤 타협도 생기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렇게 손 한번 위로 들어볼까요? 만세. 중간에 해야 되는데 하고 시작하시고요. 좋으시죠? 좀 펴시니까 네, 만세 하고 소리를 내보세요. 여기 만세.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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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세처럼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화이팅 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화이팅보다는 만세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어느 날 며칠 전에 어떤 글을 한 편 올렸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불악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 선생님 그거를 마을로 고쳐주세요. 지금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 불악이란 말을 그냥 흔히 하고 썼기 때문에 그게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고 이제 그게 인터뷰하는 기사였는데 그 인터뷰어가 그렇게 말을 해줄 거라서 그냥 옮겨 썼더니 바로 태클이 들어와서 마을을 고쳐달라고. 일제 강점기의 그 하나의 그런 말이기 때문에 화이팅도 그렇대요. 화이팅도 일제 때 그 일본 사람들 그 가미가제 이렇게 나갈 때 그런 때 많이 썼다 해서 꼭 일본 말하자면 일본식 영어 표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아자아자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냥 아자아자보다 우리 아까 말했듯이 만세 하고 시작을 하면은 실은 그 오늘이 제 생일날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서 인터넷에 안 떴던데. 제가 인터넷 생일은 12월 22일인데 음력 생일이 8월 23일. 그래서 이제 9월달 이때쯤에 이제 생일이 오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꼭 여름방학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생일 축하를 별로 못 받았는데 오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네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깜짝이야. 우리가 남의 생일이나 남의 일이나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애경사는 잘 챙기면서 정작 자기 생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저 역시도 최근 한 그 10년 가까이 내 생일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그냥 복잡하게 만들기 싫고 굳이 뭐 생일을 그냥 가족끼리 식구끼리 밥 한번 먹으면 되지 하고 내가 내 생일 때 내 스스로 나한테 선물을 줘본 게 까마득한 것 같아요. 자기 생일 때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 주신가요? 잘 안 주죠. 바뀌기 바라죠. 예, 남의 생일을 챙기면서 왜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안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공든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생각한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어릴 때는 생일 얼마나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생일이 싫다기보다도 그냥 뭐 있으나 마나 그냥 그렇게 되는데 이걸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내 생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만나서 차든 밥을 먹든 이야기를 하고 나도 나한테 볼펜이 됐든 뭐가 됐든 작은 선물에도 내 책상 위에 아니면 올려놓고 은영아
열심히 하고 있지? 수고했어. 넌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고마워. 내가 나한테 하는 칭찬이 나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아, 그게 빠져 있었구나. 내가 허무하고 쓸쓸하고 방황하고 힘들 때 누가 내 옆에 있었나요?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지켜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공감하실까요? 네. 제가 좀 개똥 철학을 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여기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언젠가 내가 죽을 확률은 100%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언젠가 죽을 확률은 100%예요. 그거는 이미 증명된 거고. 근데 내가 오늘 죽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0%라고 생각하시겠죠. 대부분. 오늘 죽을 일은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나요? 근데 장담은 못해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데 오늘은 안 죽어. 그럼 내일도 안 죽어. 모레도 안 죽어. 나는 안 죽어요. 신은 안 죽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착각 중에 나오는 건데, 사람은 자기는 안 죽는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살아왔다는 착각. 왜냐면 우리는 내가 몇 년, 64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게 그때 이후부터가 내 삶이고 내 기억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왠지 막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석기시대, 말탐이나 동굴에 그런 어떤 막 맘모스 막 이렇게 그런 시대들이 왠지 내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사람은 착각이죠. 안 살았는데. 그리고 나는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죽어요. 근데 난 죽어서 없어질 것 같지 않고 이 세상에 이렇게 그냥 존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착각이기 때문에 또 그냥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유한한 그 내 생명시계를 갖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다. 이 생각을 내가 카운터다운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아마 못 살 거예요. 특히 우리 신이 인간한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웃을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망각이에요. 망각. 그렇죠. 망각. 이길 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기억을 다 우리가 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실은 뇌 속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할 때부터 겨다니고 옹알이하고 그리고 그 벽을 잡고 일어서고 마당으로 나가고 동구 밖으로 나가고 이 모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그 내비게이션이 이 뇌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탐정놀이인데 내 자동차 그 내비게이션을 찍어갖고 내가 그 지우지 않은 한 내가 다녔던 길들이 다 남아있는 거. 오늘 제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을 내비게이션 찍고 왔어요. 이거를 내가 지우지 않는 한 저 차가 폐차하기 전까지 저 내비게이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그거를 그래갖고 혹시 내가 그때 어디 갔었지? 그 기억이 안 날 때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서 거기 보면 남아있어요. 그것처럼 이 머릿속에는 다 남아있는 거죠, 실은. 어디 갔다 오고, 누굴 만나서, 무얼 먹었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고, 그때 내가 기뻤고, 슬펐고, 화가 났었고, 그리고 또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날씨는 어땠고, 그때 나는 무슨 옷을 입고 갔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지나간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에 사람은 3번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가끔씩 하는 방법인데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보실래요?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아침에 제가 몇 시에 어떤 상황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이 시간이 흐르면 밤이 될 거예요. 그럼 또 밤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걸어온 길을 단추해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옷을 입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또 하루를 보내고 잠을 들려고 하는구나. 예습과 행동과 복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운동도 가장 빨리 어떤 프로라든가 어떤 그 레벨을 달성할 때는 부단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직접 하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그리고 노래할 때도 그 허밍이라든가 그 악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그 노래 속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틀릴까봐 막 안절부절하고 그러다 보면 망치는 거예요. 예습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기 위해도 하루를 위해서 예습을 하고 지나간 하루를 복습하고, 그러므로서 내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눈 떠도 좋아요. 그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거 있죠. 그 갈매기의 꿈, 리빙스턴 시걸, 그 리차드 바크의 단편 소설인데, 그 갈매기는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동료들 중에서는 미친 짓을 하는 갈매기였잖아요. 죽이면 되는데 왜 쟤는 굳이 어려운 절벽 타기를 하고 또 내려 꽂히기를 하고 그 파도 가까이 날아서 다시 솟구쳐 오르는 저런 불필요한 연습을 할까? 근데 거기서 마침 이런 단어를 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다음 세상을 개척한다.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으면, 습득한 것이 없으면 다음 세상도 똑같을 뿐이에요. 다음 세상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흥분을 했는데, 또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충당 보령이라고 했는데 산골마을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 둥지를 떠나리라. 멀리 가보리라. 바다도 넘어가 보리라. 산도 넘어가 보리라. 진짜 그런 무지개를 나도 한번 쫓아가 보리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정도. 네. 그런 속에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원점이더라고요. 연어가 돌아오듯이 사람은 돌아올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기도 똑같을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너 무인도에 가서 공주할래? 너 무인도에 가서 네 왕국을 다 줄 테니까 할래 해도 혼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왜? 부단히 하루를 기록하고 총각을 나눠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할 거예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속에는 이미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암이라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록처럼 저는 우리 한국인이 위대한 거는 기록의 문화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혼민정음을 비롯해서 직지를 비롯해서 읽고 쓰고 소통하는 도구가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한 거예요.
독일의 쿠텐베르크보다 우리가 앞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기록에 탁월한 민족이고 그런 어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일기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연암 뭐 일기라든가 또 여기 그런 또 뭐 그 최고의 견문록 이런 것도 마르코 폴라보다 훨씬 더 앞선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기록만큼. 근데 그거는 역사이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만이 실은 어떻게 보면 또 내 기록이 있잖아요. 여기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을 해도 되겠다. 그죠? 네. 잘 들리죠? 네. 잠깐만 이거 빼세요. 네. 마스크 빼고. 그냥 노래하고 시작할게요. 해도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석지박이 2절. 길은 자물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고나요 다 못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저는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순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한 번 정도 이 동요, 동시를 읽고 노래하면서 제가 막 제 몸이 순수해지는 걸 느껴요. 그죠? 이 노래를 들으면 왜 그리 슬픈지 모르겠어요. 저요? 아니 이 노래 자체가 우리 정서가 그래요. 한국 사람들 특히 남동분들의 정서가 한이잖아요. 한. 그 한이란 정서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한의 정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스트의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똑같은 그 길이 다시 주어진다 해도 선생님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길을. 다음 또 특별하게 막 제가 등단할 때 시가 너무 어둡다. 좀 밝게 가봐라. 그랬는데 밝게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밝게 쓰면 내 글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어색하고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이 그렇더라고. 오히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또 다시 한번 나한테 어떤 부자가 되는 길이 있고 가난하지만 자기를 보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부자가 결국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런데 이 동요를 한 번씩 하고 자기한테 주는 화이팅 이것처럼 자주 해주시고 저는 어려울 때 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렇듯이 스스로한테 자기 암시를 많이 걸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은 오늘 죽을 확률은 0%는 아니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 여러분들이 그 쓸데없는 걱정 속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나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어.
그런데 뭐 집안 걱정, 먹을 걱정, 뭐 누구 밖에 나간 누구 걱정, 옛날에 어떤 고향에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걱정거리를 찾다 보면은 끝이 없는데 이 걱정의 끝이 해피인가요? 걱정의 끝은 행복으로 끝나는 걱정은 없더라고. 걱정의 끝은 그냥 걱정으로 끝나고 그냥 말 그대로 그 걱정에 이어서 걱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있나요? 제가 작년이었던가 뉴욕에 그 경마 셰프하고 버스킹을 한 재작년이죠. 벌써 그렇게 됐네. 네, 2020년 1월 갔는데 20년 1월. 아, 그럼 작년이네요. 네, 작년. 코로나 직전이구나. 그렇죠. 작년 1월이었는데 거기서 저희를 초청해 준 게 이제 뉴욕 필하모, 뉴욕 한인 오케스트라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그 친구가 이제 뉴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 그랬더니 무의미의 의미를 찾는 시대래요. 풍조가 그런 풍조가 있다더라고요. 의미를 찾다 지쳐버린 거예요. 의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밥을 먹을 때 맛이 있는지, 뭐가 좋은지, 뭐가 반찬은 어떤지, 뭐 여기가 뭐 인터넷에 얼마 나왔는지, 뭐 이런 잡다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비교하잖아요, 음식을. 다른 식당과 비교하고, 내가 만드는 음식과 내 기준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고, 어느 날부터 그게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책을 읽고, 어디를 여행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그 모든 일에서 나는 의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의미가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과 코드가 맞으면은 그 의미 속에서 나는 왠지 막 그런 자부심, 자긍심, 뭐 그런 보상을 받는 심리가 생기고, 그게 아니면은 실망하고, 막 그런 속에서 내 머리가 엉클어지잖아요, 의미 속에서. 근데 그게 내 판단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저 단체는, 누구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의미 속에서 결코 끝이 없는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실은 사실은 나를 키워왔어요. 어떤 내가 그런 의미를 찾고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낭만주의도 실은 이제 그러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낭만하고 유럽 쪽의 낭만은 사실 잠깐 틀린데, 그런 고전주의라든가 사실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사조들이 오는데, 사람들은 어느 그런 어떤 거에서 지쳐가는 거죠.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내가 의미 속에서 나는 건강한가? 이런 질문 한 번 정도. 그리고 내가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그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저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조금은 다른 DNA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DNA가 뭐냐면은 독서를 하고 뭔가를 갈구하고 탐구하고 조금 더 아까 그 갈매기처럼 자기를 부단히 단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독일 수도 있지만 자기를 키워가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그런 양면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 무의미의 의미도 의미일 수 있죠. 또 잠깐 벗어난 얘기인데, 일본에는 대학 교육을 우리나라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졸업이 쉽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은 일단 입학만 하면 어떻게든지 몇 년이 걸려도 졸업을 하고, 근데 일본 대학은 들어가기가 아주 쉬운데 졸업하기가, 외국 대학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 세대가 이미 그 치맛바람이든지 그런 공부 열풍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막 굳이 저 대학에 목숨 거는 그런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기 쉽고 졸업이 어렵고, 네가 원한다면 가라. 뭐 이게 100%는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말이 100%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엄마, 아빠, 딸이라는 오늘 책을 읽는데, 이제 저도 준비를 해놓고 몇 권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조차도 안 해요 지금. 이게 너무 누가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익어간다는 것 땡입니다. 뭐가 우리가 식물도 아니고 뭐 사과도 아니고 어떻게 익어가요? 좋다고 하는 말이죠. 그냥 아무튼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온 거예요. 정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딸 이 이야기가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97세셨고요. 우리 아기가 초등학교 취학을 전후로 했던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까지 그런 기록이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할 얘기가 없었어요. 실은 나를 낳아주고 나를 세상에 이렇게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짐자리 마른자리, 이게 우리 흔히 어머니에 대해서, 여기서도 나와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일단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은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는 게 없다는 생각,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실은 고마운 생각도 그랬지. 그런 아니, 고마운 생각도 하고 소중한 생각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같으려니 하고 사시겠지만은 정말 한 여자로서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아닌 저 어머니 그 자체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그냥 나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한 사람이 여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뭔가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원하는 게 있고 자기 속에서 타오르는 게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그런 꿈꾸는 인생이었어요. 그녀도 엄마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100%는 아니잖아요. 또 나머지는 시기, 질투, 탐욕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 어머니의 존재만 생각하면은 또 그렇지만 내 어머니라고 감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로서의 악한 점이 있고 인간적으로 정말 힘든 부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그냥 드러나지 않고 가려지고 포장되고 좋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이웃집의 엄마,
어떤 소설책에 나오는 엄마, 드라마에 나오는 엄마, 그런 엄마들 성향도 다 우리 엄마도 갖고 있었던 거고 나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네. 모든 사람들, 자녀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엄마를 무조건 기대는 해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엄마를 떠나서 아내로 가보면 솔직히 부인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기 그 남편도 뭐 하나의 아들로 생각하고 기대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그러니까 여자라는 게 자기 나를 표현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지금도 옛날 엄마 말고도.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씀 맞아요. 아직도 서로 선생님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뜻에 근접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를 드러나는 거에 다 불황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부끄러움이 있고 아직도 내가 내 추함을 드러내기 힘든 거예요. 자식들한테조차도 못 드러내는데 남한테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굳이 드러날 필요도 없고 실은. 근데 속은 있잖아요. 속에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 어느 정도를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내 속에 있는 좋은 점을 드러내는 좋은 말은 누구나 다 해요. 좋은 게 좋은 건데 근데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가슴 깊이 들어있는 이 어둠, 악함, 이 추악함 왜 내가 이런 게 내 속에 있지? 하는 것들 그걸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쓰라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비록 그 엄마들의 시대는 그거를 드러낼 수도 없고 표현할 방법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글도 몰랐으니까 써야 될 줄도 몰랐으니까. 근데 쓰게 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 근데 지금 NG세대라고 그러죠. 이 아이들이 캐치프레이즈가 공평함이에요. 아시다시피 공평함. 공평함은 우리 옛날부터 들어왔고 교실에 교훈도 공평함도 있고 이러잖아요. 단결협동 뭐. 근데 우리가 공평하게 살았나요? 그렇다고 안 공평하게 살았나요? 지금은 이념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 조상들이 살았을까요? 우리가 최고의 베스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비교하고 평가하고 의미를 두면서 그 속에서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는 교장 선생님 아들이니까 조금 특별 대우를 받아도 돼.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저럴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눈 감아주고 그냥 수긍하고 이해하던 타협에서는 아니었는가요? 그 정도는 불공평이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공평은 그런 건 초월한 공평이죠. 정말 똑같은 인간적인 공평인 거예요.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싸가지 없고 건방지수가 있는 거죠. 공평함을 요구하니까 인간으로서. 또 얘기가 잠깐 빗나가는데 이게 글을 쓰다 보면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가짐을, 내 기준을 정해놔야 돼. 글이 풀리고 내가 글을 썼을 때 내 글이 이뻐 보이고 타당성 있고 누구한테 내보여도 그게 내 주장이라고 대신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짓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내 이야기를 막 남의 좋았던 이야기 끊이지보다가 내 이야기처럼 쓰는 사람들은 소설 속에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소설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왜? 꾸며야 되니까. 극화시켜야 되고 거기에는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저도 소설 몇 번 도전을 해봤는데 막 사람도 막
데려다가 막 협박하고 죽여야 되고. 한타가 죽여서는 되지도 않아. 요새는 막 뻥 터뜨려서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밤에 참. 확 달아나요. 그래갖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가 정말 저도 이렇게 그런 시인들의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조선대에 계시는 그 교수님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는 자신을 쓰는 일이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받아 적는 거잖아요. 시는 그죠? 막 꾸며갖고 잘 쓰려고 하고 예쁘게 쓰려고 하고 남의 거 갖다가 베껴 쓰려고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개성이 나오는 거야. 남은 잘 받아쓰는데 나는 잘 못 받았어. 나는 부족해.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데 왜 나를 거부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꼭 막 다 정우승이 돼야 되고 누가 돼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나 되는 거 소중한 거고 내가 그 사람화 되는 거는 이미 뭐 전문 프로 작가가 되면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속에 물을 길러내고 내 웅덩이를 파내고 그래서 내 밑바닥을 보는 거잖아요. 내 밑바닥을 확인해 보고 싶다. 나의 정체성이 뭔가? 과연 내 속에는 어떤 DNA가 흘러나와서 나로 인해서 글을 쓰게 하는가? 왜 나로 인해서 잠 못 자게 하는가? 왜 내가 이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내가 원했던 일인가?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러고 있을 것인가?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아직도 그 질문들이 죽지 않았죠. 10대 때, 20대 때 해오던 질문들이 아직도 그 질문 속에 있고 아직도 어린 날의 그 일기장과 지금의 글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 그게 내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지나면 내가 잘 쓸 것 같죠? 조금 더 공부하면 내 글이 탄탄해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글이지 내 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일기장에 쓰던 그 글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 글 속에서 내가 존재할 뿐이지 딴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렵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저도 편해지고 싶고 웃고 살고 싶고 즐겁고 싶고 그래요. 근데 회장님이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글을 쓰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서 저 모태 시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방진 얘기지만 그 시가 내게로 왔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골목 모퉁이에서 저 어둠으로부터 저 들끝으로부터 저 노을로부터 어느 순간에 나한테 글이 들어왔어요. 미치게 글이 들어왔어요. 나는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꿈틀거리고 뭔가를 쓰게 만드는데 근데 그 글을 쓰려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내 지식에 한계가 있고 내가 보고 느낀 그거에 어떤 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썼을 때 후유하고 그래도 또 그 보상을 또 나한테 받잖아요. 비록 그게 남들이 인정해주고 막 그게 뭐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블로 네루다의 시간 내게로 왔다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해서 쓰는 사람들은 소설가들은 돈 벌려고 할 수도 있겠죠. 좋은 작품 써갖고 그럴듯한 얘기 만들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인들은 잉여인간이라고 아주 옛날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그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시인들은 저 못된 것들 필요 없는 생각들하고 쓸데없는 그런 지구를 좀먹는 그런 사람들을 시부가 됐었던 거예요. 왜? 생산성 있는 일을 안 해.
맨날 말모름이하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천대를 받고 그런 인경인간 소리를 들은 그 1%, 2%의 사람들의 지식이나 생각들이 또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날 인문학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다 돈만 벌고 공장 짓고 뭐 그런 것만 했어봐요. 이 세상에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풍요한 지식들이 있겠어요? 배짱이 비싸대요. 그러죠. 비밀만 있으면 안 돼.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소설가 있어요. 그 소설가가 죽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세상에 꽃이 한 송이만 있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안 가졌을 거다. 왜 지구상에 꽃이 한 송이밖에 없지? 원래부터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꽃들 이름 다 아신가요? 몇 개나 아신가요? 모르는 거 알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꽃 이름이라는 꽃이 더 극히 적은 거예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음 속에서 우리 풍요 속에서 빈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꽃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런 이 꽃은 왜 이래? 이 꽃은 향기가 없어? 이 꽃은 왜 이렇게 떨어질 때 지저분해?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진화는 그렇게 이렇게 진화를 되어 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나중은 없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실은. 그리고 오늘 생각과 내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기억과 추억은 계속 가공되고 꾸며져요. 내가 지나간 시절에 아팠던 거, 배신당했던 거, 싸웠던 거, 이게 이미 내 속에서는 아름다운 얘기가 돼 있어요. 그때는 막 정말 그렇잖아요. 왜 그게 아름다운 얘기가 돼 있나요? 지나가니까 아름다워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랑 타협한 거예요. 기억과 타협해서 아름다운 추억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픔들이 깎여서 이 속에는 이미 조약도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갖고 있지도 못했어, 실은. 어떤 기억들을. 왜? 아름다운 기억도 슬펐던 기억도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 기억 속에 아직도 있나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단편소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개울가에서 소녀가 소년한테 돌을 던지죠. 조약돌을 던졌어요. 이 바보.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끝부분에 그 소년의 주머니 속에서 그 소녀가 던졌던 조약돌을 몰래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닌 거예요. 끝부분에 따뜻한 그 돌도 여러분 조약돌 하나 주워갖고 들고 다녀보세요. 하루만 몇 시간만 들고 다녀도 그 차가웠던 돌이 따끈따끈해져요. 한 달만 갖고 다녀보세요. 1년 정도만 내 주머니에 매일 갖고 다녀보세요. 돌 하나 주워가지고. 그 돌에 어떤 의미가 생기고 그 돌에서 얼마나 많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보고 듣고 그때 들은 영감만 가지고 피상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향이람이 있는 곳이 어디죠? 여수? 보리야. 향이람에 가서 1박 2일을 하고 왔는데 손톱을 갖고 향이람 앞바다에 던지고 왔어요. 정말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향이람은 내 손톱을 뿌릴 곳이 된 거예요. 향이람 앞바다는. 내 충남 보령이 고향이랬죠.
제가 어릴 때 이게 이딴 게 다 뭐야 그러고서 내가 썼던 일기장이고 그림책이고 모든 거를 다 머리까지 이발소에 가서 박박 밀어주세요. 그러고 다 해서 모아서 바닷가에 가서 태우고 왔어요. 빈섬이라는 곳이에요. 그 빈섬은 내 속에 내 모든 곳을 태운 곳인 거예요. 향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 소풍 다니고 뭐 할 곳에 추억이 있죠. 그곳에서 운동장도 있고 그 속에서 뭐 수능 그림 찾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곳에 만들어둔 추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받고 우리나라 교육이 일반적으로 받는 교육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자기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주어진 교과목을 잘해갖고 100점 받고 이거가 우리나라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스스로가 뭔가를 만드는 일들을 이제부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딸 같은 아니면 내 어떤 작품집이 됐든 어떤 다시 한번 쓰는 일기가 됐든 내가 핸드폰에 찍는 사진이 됐든 뭔가 이것들을 내 것화해갖고 내가 제목을 달고 제일 어려운 게 제목 달기예요. 제가 일본에서 사진을 공부했어요.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그 사진의 제목이에요. 제목만 다르면 나머지가 쫙 풀리는 거예요. 제목만 다르면 또 잠깐 나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흥분을 하는데 저기 놀부형 흥부 여기서는 제가 흥분하고 하는 거는 이 농담을 했는데 웃지는 않아주시니까 놀부 동생 흥부 놀부 동생 흥부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흥부 얘기를 하죠? 흥분한다고. 네. 자기를 제가 요새 하이데거에 좀 빠져 있어갖고 실존주의를 막 이렇게 유튜브 찾아서 보고 있는데 실존주의가 결국에는 개성주의더라고. 개인주의. 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받아오던 거에서 자기 자신의 왜 사람이 보편주의나 그리스 철학은 그런 어떤 본질을 탐구하는 거였잖아요. 사람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는데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10사람 있으면 10사람 다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거기서 개성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내 생각. 근데 보편 타당성은 물론 있지만은 동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원시인들 살았던 거를 지금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면은 못 살고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역시 지금에 와서 살으라면 어떻게 보면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은 핸드폰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셔도 사용법들 모르는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감도 못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의 누가 말을 했죠? 인생은 시간의 금이다. 아인슈타인. 모르겠고 아무튼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라고 그랬죠. 파스칼인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웠잖아요. 뭐가 짧아 인생이? 안 짧아. 띄워드릴게요. 제가 중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영어를 알았을 때 옛날에 회대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 스위트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것이 영어로 숫자수가 나와 있어요. 부모들이 했던. 그래서 제가 뻐기느라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말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야. 그랬어요. 할머니가 아주 3년을 잠들어 한참 있더니 어떠나 모르는 소리다.
나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6.25를 거쳤어요. 네. 할머니는 이웃과 본인의 그 부침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네. 그 할머니가 거기에 써진 것이 그러다 옳지 않다고 하셨던 때가 그거 기억나요. 예. 그죠. 다른 거죠, 조금씩. 그게 아무튼 저도 근데 그 할머니하고 생각이 같았나 봐요. 결국 짧지가 않더라고. 이 하루도 제가 이런 소설을 한번 구상했던 적이 있어요. 1분을 나눠보자. 1분을 내 어떤 1분을 이별의 1분을 만남의 1분을 아주 1초도 나눠가지고 1초를 얼마큼 나눌 수가 있을까? 내 생각 속에서 내 행동을 1초 안에 주고 오고 가는 마음 1초에도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 갖고도 장편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1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해처럼 나눈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긴 생각의 시간이 될까요? 1초만 갖고도 우리는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인생을 그 교통사고 나면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잖아요. 그 순식간에 찰나지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눈 깜짝할 사이를 가지고 나눠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 실행은 못 옮기고 무등산이 몇 미터죠? 1187이가 78이가 되죠? 1187. 네. 1187이니까 1187편의 글을 써보자. 무등산에 관한 그래서 무등산 1m, 무등산 2m, 무등산 3m. 그래갖고 이게 해수면과 그걸 이 뭐라고 하죠? 하나하나 올라가는 해발 그 높이에 따라서 내 글을 한 편씩 써갖고 무등산을 만들어 보자. 이런 혼자 이렇게 공상들을 많이 해요. 예. 저 인생은 짧고 예술이 길다가 히포크라테스네. 아주 오래된 얘기네. 예. 아무튼 저는 오늘 주제를 인생은 또 길고 예술은 빛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어둠을 지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조금 한마디 오늘 어차피 이제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이거 갖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선설이 맞다고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라왔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 예? 근데 이제 인생 중반 저도 반환점 돌고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속에는 선함을 지향하는 악함이 있지 악함을 쫓는 선함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그냥 선한 척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나를 이끌어왔지. 그러니까 내 속에서 악함을 내가 누르면서 살아온 거예요. 공부가, 관계가,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내가 이것들을 내가 발톱을 드러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사는 것들이 나였던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드러냈어 봐요. 내가 지금까지 있지도 못하지. 그래서 악함은 선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선은 늘 악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지키는 시대인데 내 속에는 악한 기운이 나도 모르는 악한 기운이 나를
그 깊은 속에 파보고 그러면 거기에 착함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더라고. 그 속에 내 속 깊이 들어가 보니까 더 깊이는 못 들어가 봤는데 뭐 환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순간적인. 근데 뭔가를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속에는 즐거움보다는 암의 즐거움은 있겠지만은 어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두려움과 공포, 나도 모르는 그게 왜 있을까요? 공포가 왜 있냐고. 죄나 악함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짓지도 않은 죄. 목사님 같아갖고 그만하는데 제가 벗었대요. 인간은 네.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기를 어렸을 때 이렇게 애 낳고 키우면서 이거는 선순설이 아니다. 얘들이 엄청 영악해요. 네. 아무것도 태어나서 얼마 크지는 않았지만 배운 것도 본 것도 없지만 정말 울다가 그 약간 문을 열면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가 울었다. 그거 안 안아지. 손 넣으면 그쳐. 너무너무 엄마를 갖고 조종해서 순자의 성악소리 맞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철부지들이 뭐 깨트리고 뭐 예쁘게 하려고 또 장식하려고 안 하고 예쁜 것들 다 망가뜨리고 부셔버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냥 교육되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듯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젠가 죽을 확률은 100%지만 오늘 죽을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어떤 자기를 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주 쉬워요. 눈 감으면 내가 보여요. 눈 감으면 내 앞에 나를 보고 있는 내가 거기 있어요. 거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친구가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외로웠니? 어땠어? 힘든 건 없어? 너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건 뭐야? 그래서 같이 해볼까? 이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네가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은,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딱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네가 두 번 본 책은 뭐야? 너의 인생에 지금도 들으면 눈물이 나는 사연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돼서, 내 앞에 내가 돼서. 눈을 감으면 이 현실이 갑자기 랩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딴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구속함이 없는 자유로움 속에서 나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죠. 어떤 주문을 받아요. 뭐 기사라든가 원고라든가. 그럼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과연 모든 게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 글이 과연 내가 생각한 이 시대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이게 익어가죠. 그 짧은 그 순간에 익어가고,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공감대를 일으키고 그게 혹시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만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죠.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예. 아무튼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글을 일단은 여물게 만든다 할까?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쓰고서 한번 또 읽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실은 저도 잘은 못해요. 왜냐하면 받은 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왔던 그 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감을 받아 쓰기도 벅찬 시절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이제 어머니 얘기해서 너무 빗나갔네. 솔직히 나는 우리 엄마들이 엄마들 잘못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자기 자식 똑똑하잖아요. 그럼 멀리 보낼 생각만 해. 서울로 보내고 외국으로 보내고. 똑똑한 자기 자식을 내가 데리고 살 생각을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그래서 큰 눈에 서울로 보내고 뭐 이렇게 그게 다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세상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또 멀어 또 이상해지니까 이제 그 얘기를 그만하려니까. 근데 사실 욕심을 좀 부려야 돼요. 나는 괜찮다, 너나 잘해라. 이걸 뭐 하려고 가져왔냐? 아껴서 네 살림에 보태라. 아직도 그러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거보다 앞서는 게 이번에 내 생일인데 아니면 이번에 무슨 날인데 너 나 이것 좀 해다오. 이게 아이들한테 더 기쁨을 주는 거라는 걸 기쁨을 주고 아이들이 그거를 위해서 엄마가 이거가 기뻐하는구나. 엄마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거를 해서 아이들이 더 노력하고 뭔가를 이렇게 힘을 낸다는 것을 우리 엄마들은 모르시는 아시는 분들 알면서도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엄마들은 그랬잖아요. 닭을 삶아도 달이 안을 떼주고 자기는 뭐 그런다면서요. 내가 먹어야 돼. 그게 이제 그런 부분부터 조금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엄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도 엄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실은 없었어요. 뭐라고 해 남들 앞에서 엄마가 뭐 그냥 촌에서 25년에 태어나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그 한글 교육도 못 배우고 뭐 일본 학교 조금 다니고 그리고 또 해방되니까 막 봉출 나간다고 하니까 봉출이 뭐야 그 정신대 끌려가는 거죠. 하니까 막 아무한테나 이렇게 사돈 맺어갖고 시집 보내고 그래도 엄마는 아버지 좋아했나 봐. 엄마 작품 중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너가 아버지가 날 참 좋아했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뒤돌아보면서 앞장서서 갔지.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나가는 거 있지 않잖아요. 앞에 가는데 너 따라오니까 잘 오나 안 오나 이제 자꾸 돌아보는데 뒤에 쫓아가면서도 그게 좋은 거야. 나를 자꾸 돌아봐 준다는 게. 꽃이 있으면 찔레꽃이라는 거에 나와요. 찔레꽃을 보고 있으면은 찔레꽃 향기가 참 좋지. 여자니까 길가에 찔레꽃이 피어 있으면은 쳐다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맡고 있으면은 아버지는 앞서 가다가 왜 안 쫓아오고 저기서 저런 회찬하고 있지. 애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너가 아버지가 날 참 좋아했지. 연신 뒤돌아보면서 앞장서 갔지. 찔레꽃 향기가 참 좋네. 이런 것들이 엄마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녀 같은 마음. 그 한국전쟁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동네에서도 뭐 시골 동네조차도 뭐 그런 공산당에 부역한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북쪽에서 싸우는 사람 이를 밀려가면 이 사람들이 와서 치고받고 저쪽 사람 또 저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같은 동네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여튼 그 어머니는 정말 근데 정말 저보다 훨씬 많은 죽음을 받겠죠. 당신 어머니, 당신 아버지, 당신 삼촌도, 당신 형제간들 다 죽는데 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목숨을 자기한테 붙여놓고 갔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의 시에 나오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그 시대 네. 어른들은 다 그렇죠. 그리고 뭐 시에도 어머니 작품 중에도 뭐 이쁜이 꽃분이 뭐 웃방네 안방네 뭐 누구누구 이름 쫙 써놓고 이름도 없이 그때는 참 푸짐했지. 맞아. 먹을 건 풍짐한 시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푸짐했고 풍성했었던 그냥 들어가서 찔레꽃 따먹고 뭐 해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그림도 실은 저는 몰랐어요. 박혜정 쌤이라고 있어요. 신앙송 하시는 선생님이 어느 날 제 핸드폰 속에 있는 어머니 그림을 이게 보더니 누가 그렸어? 아 어머니가 그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막 보다 보니까 어머니 전시 한번 합자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 뭔 전시회를 해요. 뭐 이건 나는 이제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골 형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하지 마라. 괜히 힘들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면 화가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그거 해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으로가 아니 그 두 분 어르신들 나와서 그 두 분들 몇 년 못 살고 또 돌아가셨다면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마음 먹고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러면은 우리 엄마도 막 방송 이거 아니 인터하니까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취재 요청이 왔는데 형이 거절을 해서 못한 거예요. 책까지는 이제 허락을 받았어. 네가 가는 길이라면 책까지는 허락하겠다. 근데 이제 그 후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와갖고 뭐 피해 안 가게 할게요. 뭐 자기 집 밖에 텐트 쳐놓고 그냥 조금씩 좀만 찍을게요. 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들 재미를 원하거든. 네. 그 방송의 시청률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림만 그리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만 찍으면 누가 그러겠어요. 그게 큰 이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보면 형이 옳았는지도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좀 방송에 어머니가 좀 나왔으면 했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엄마가 나오면서 용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형 생각하고는 좀 틀렸던 것 같아요. 틀리더라고. 같은 대 속에서 나와도. 어머니 그림이 참 재밌고요. 잘 그리세요. 어머니가 잘 그리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선생님이 물려받으시지 않았나. 엄마의 모든 것을 제가 귀가 얼어 있어.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도 이미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때 조상 중에 책 이렇게 뭐 연암 박지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마 있을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있어요. 그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오늘 주제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못했지만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그럼 내 손자, 손자 그 내려가서 이 세상이 계속 됐을 때 2023년, 2020 그때 우리 할머니가 이런 글을 써서 이렇게 해놨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조상들이 어렵고 힘들고 전쟁통에 막 어떤 대립 속에 못했지만 나는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도구가 되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이 관계들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엄마, 아빠, 딸, 엄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몇 편, 표지 그림도 이제 엄마 그림인데 표지에 보면은 우리 쪽에 조그만 소녀 한 명이 숨어져 있어요. 표지 한번 보세요. 겉표지 보면. 그 꽃밭 속에 우물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 둥그렇게 하늘이 우물이 되고, 이게 꽃밭에서 누워보면은 꽃밭이 나를 줄여서 테두리가 되잖아요. 그 우물 속에, 꽃이라는 우물 속에 그 소녀가 많이 못 찾으셨구나. 위쪽에 있어요. 여기요? 네. 여기.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그림을 헛두루 봤는데 보다 보니까 뭔가 다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 거야. 그림 속에는 우리가 어릴 때 가을이면은 그 문풍지 바를 때 코스모스 따다가 문풍지 속에 넣고, 예, 그리고 처마 끝에는 감꼭지 매달아서 말리고, 마당에는 고추며 뭐 곡식들 말리고, 거기 그림 중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그 부엌 앞에 부전물통이라고 아세요? 네, 뭐 쌀뜨물이라든가 설거지한 물 거기다 넣어갖고 이게 이제 짐승들을 주려고 그조차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수채가 깨끗해. 옛날 수채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그려져 있고 그래요. 세제 없던 시절.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림은 다 날개가 없어요. 그림 새들이 다 날아갈 곳이 이미 없는 거야. 네. 한의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미 어머니는 날아갈 곳이 없고 이 새들은 다 모이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전시의 제목이 엄마와 크레파스 새를 부르다인데 새를 불러서 모이를 주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에는 새를 쫓아야 돼. 학교 가도 빼먹고 새 쫓아야 되잖아요. 가을 되면. 네, 사람 올 것도 없네. 그래서 미안해서 다시 김종 교수님 그러더라고. 새를 불러다가 모이를 주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엄마는 늘 내가 죽으면 난 새가 될 거야. 난 명새가 되고 싶어. 저 하얀이 저 부리를 근데 내가 명새가 뭔 새인지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명새란 새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여쭤봤네 아까. 직박구리 종류더라고. 엄마가 저 새를 근데 참새는 이게 참새는 무리를 지어 살잖아요. 네. 근데 그 직박구리 종류는 무리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사는 거예요. 네. 가족으로. 그래서 직박구리 같은 경우도 집 근처에 살고 담장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아서 품고 이렇게 하는. 근데 난 이거 한 말 여쭤보고 싶었어. 이렇게 사람을 근데 똑같지는 않지만 사람을 많이 그렸잖아요. 네. 그 이게 누구를 그린 건지. 한 그림은 남자고 한 그림은 여자예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근데 우에는 나는 저 발상이 좋다고 생각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심이 있고 순수하니까 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엄마는 그리면서 이건 누구고 다 생각할 거야. 받을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자기 인생에 많은 사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림에서 당신.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 이렇게 근데 보면은 다 제각각의 표정을 갖고 있어. 기쁜 사람, 찡그린 사람, 뭐한 사람. 맞아. 아무튼 그죠. 그리고 보면은 뭐 데이트하는 사진도 있고 손에 들고 있는 거는 그게 공이에요. 공이나 남자가 들으면 공, 여자가 들으면 핸드백. 네. 그리고 보통 보면 꽃이 사람보다 커. 그러니까 소인국이에요. 여기는 엄마가 사는 곳은. 네. 화분이든 뭐든 이게 커. 그리고 색감이 화려하고 꼼꼼하게 보면 그 속에서 뭔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 그림도 누가 먼저 손을 쥐어줬어요? 엄마 그림은 처음에 시작은 우리 딸이 이제는 그 할머니 집을 가잖아요. 명절 때. 그래서 이제 스케치북하고 크레용을 놓고 온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얘가 오면 줘야지. 그리고서 뭐 챙겨놨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시골에 갈 때 1년에 뭐 2번, 3번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렸는데, 예. 앞뒤다가 그리셨더라고. 아까우니까 종이가. 그래서 여백이 왜 없냐면, 어머니는 여백을 용서를 안 해. 아까우니까. 그리고 내가 어머니하고 싸웠던 게 그거예요. 제발 뒷장에 그리지 마시라고. 앞장에 그리고 뒷장에 그리니까 이게 뒤가 이렇게 비치서 너무 보기가 흉한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게 아깝잖아. 그래야만 그리니까 이게 앞뒤가 부벼져가지고 맞아. 앞에 색깔이 또 뒤에 묻어와가지고 맞아. 너무 지저분해진 거예요. 엄마 그냥 앞에만 그리라고. 그래서 막 내가 그래도 스케치북을 막 10장씩 20장씩 싸라고 안 돼. 아끼는 거예요. 맨날 영화. 네. 있어도 못 써. 네. 너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색상이 참 예뻐요. 막 그래서 그게 막 쌓아서 색연필로 막 갖다 쌓으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네. 우리들 전에는 너무 예뻐. 내가 드린 것도 못 쓰고 돌아갔어. 대단하시네. 너무 좋은 걸 주셨는데 조금 엄마는 막 좀 부러지고 막 못 쓰게 된 거 있잖아요. 손님들이 예쁠 거. 내풀 거 그걸 좋아하지. 내가 막 이렇게 새거 여기 이마트 이런 데서 새거 세트로 막 48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거 사다 주면 뜯지도 않아. 맞아. 그리고 손느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는 먼저 써야 돼. 네. 그 인정을 받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근데 어머니도 실은 안 다치셨으면 이런 거 안 왔을 거예요. 침대에서 앉다가 삐끗 앉아갖고 이렇게 고관절이 금이 갔어요. 고관절. 고관절에 금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근데 그 고관절 금이 나섰는데 그때가 아무튼 그 고관절이 다쳐서 모든 이게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일기를 쓰시더라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안 나았을 거야. 네. 아무튼 어머니는 늘 그런 것도 할 수 있었으나 그 시절이 이 시간이 있으면 호미를 들어야 하는 맞아. 그렇죠. 언니 말 맞아. 아마 이제 그렇게 됐을 것 같고 저는 뭐 원래부터 좋아했고 끄적거리고 좋아했는데 그것이 제가 좋아해서 그렇게 보였는지 어린 우리 샤넬이가 이제 아빠가 좋아하는 게 그거라는 것을 애들은 영악하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거리 반장 경만 셰프도 불쑥 잡초의 일색이라는 시를 저한테 건네갖고 잡초는 그 어느 작물보다 강한 것 같다. 그렇게 불쑥 써서 이게 줬을 때 이게 뭐지?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뭐가 오더라고. 그런 피드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교감인데 샤넬도 그렇게 해갖고 어릴 때는 아빠가 칭찬하니까 좋으니까 계속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안 쓰더라고. 부끄러워하더라고 그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책에 올리면 남았죠. 제가 보상도 해줬어요. 저는 소미한테 용돈도 줬어요. 네 작품값이라고. 그래야 애가 저기가 될 것 같아서 판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딸 거지만은. 그 이름이 어떻게 샤넬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진짜 우리나라는 언격결에 됐지만 그 프랑스라든가 유럽 쪽은 굉장히 여자들이 힘들게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먼저 자유가 돼서 여자들이 이렇게 다녔지만은 요즘 제가 흑인 사회에 꽂혀 있는데 흑인들 산 거는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 특히 흑인들이 노예에서는 해방됐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는 진짜 피나는 것도. 왜냐하면 해방을 시켜줬어. 농장에서는 나왔어. 일할 데가 없어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농장에 있을 때는 밥 세 끼 먹었잖아. 일은 해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독립이 그랬구나. 또 한 발짝 보게 되더라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 이름을 네, 유럽의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유럽 여자들도 그 콜셋이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묻고 하고 외출 한번 하려도 그냥 완전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전문장을 사는데 코코 샤넬이 그 여자들의 의상을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의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아무튼 그래서 딸의 이름을. 코코 샤넬을 이제 코코 샤넬 향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하나 사치를 하는 품목이 있었는데 향수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어머니가 좋아했던 향수니까 아버지한테 받았던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 향수병을 못 버리고 어머니 그 서랍 속에는 항상 그 다 쓴 아모레 주단하고 이렇게 뭔가 그런 향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살려고 인터넷을 뒤지고 아무리 뒤져도 이미 이제는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데요. 어머니가 결혼한 시절에 혼수로 들어온 화장품 전 일제였어요. 그 일제 강점기 때 깊은 뭐 향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일본 제품일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니 그거는 북상이었는데 아무리 그 이름하고 검색을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알죠. 그죠. 생각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근데 제가 향수를 몇 개를 사다 드렸어요. 근데 그 향수가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게 샤넬 향수 아. 넘버 5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구려 향수들 사다 주면은 안 하셔. 야 냄새가 다르다야. 향수 취향은 엄청 고급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향수 뿌리는 걸 좋아하시고 나갈 때 꼭 향수 뿌리고 나가시려고 하시고. 깔끔하시죠. 네, 다른 거 먹는 거 이런 거보다도 그랬던 것 같고요. 아무튼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그림도 시화전도 한 5차례 정도 하고 이렇게 책도 만들어졌는데 어머니 책으로 이제는 하나를 더 꾸미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어머니는 구남매 중에서 큰 딸이에요? 딸로는 큰 딸이죠. 아. 딸로는. 그럼 어머니 형제가 남아 계세요 지금? 부남매 중에 둘 남았다고. 그때 둘 남았는데 지금 이제는 엄마가 다 돌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어머니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얘기 1시간을 해도 저는 부족해요. 어머니 얘기만 해도. 어머니 이제 외갓집 얘기까지 하고 뭐 이렇게 어머니 소녀 시절, 자라온 시절 그리고 돌아가기 전까지 제가 봐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들이 저한테는 재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다 보면 만들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이렇게 엄마 아빠 딸과 같은 저런 책들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이게 지도 보면은 사진 몇십 장은 그냥 있을 거예요. 하고 메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 집안에 흐트러져 있는 거 지금 집안에 있는 어떤 현관에서부터 뭐 침실에서부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보고 흩어진 것들 모아보면 책으로 몇 권 나오든 남을 거예요. 제목만 제목을 붙이기에 따라서 그리고 손주들, 손자들 아니면은 아이들 컸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그것도 바로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팔자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료로서 남기자는 뜻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해도 돼요? 네. 아니 이게 남기자고 생각하면 제가
나의 기록을 예를 들어서 계속 남기다가 언젠가 이거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남겨보자, 나만의 글로 아니고 남겨보자 한 순간 약간 거짓이 들어가는 느낌이. 그러니까 혼자 볼 때는 굉장히 진실이 100%라면 혹시 남이 볼 수 있다면 이 표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진짜 내 글이 안 돼버린 느낌이 들어서 그런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진짜 거기가 그 부분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낼 수, 그러니까 그게 난가 아닌가 헷갈리고. 아무나 시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시인의 마음. 포장을 벗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살며 자기를 포장하는 기술이 죽는 순간까지 발달하는 거예요. 갈수록. 예.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진실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우정이 깨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생각을 내 진실함으로써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문제잖아요. 정말 솔직함으로써 그렇다고 비굴하게 나하고 계속 타협하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쓰자니 누군가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 문제는 저도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저도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만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도시를 떠난 이유도 그래요. 뭐 신문사라든가 잡지사라든가 어떤 그런 언론에 일을 한다고 해도 100% 까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직장의 해가 될 수 있고 내가 소속한 어떤 단체에 누가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거지가 저 머리가 이렇게 길지도 못했어요. 직장 다닐 때는 어떻게 이러고서 직장 다니겠어요. 지금은 나는 시골에 가서 나름대로 자유인이 됐지만은 그래도 나를 벗겨내지 못하는 것들은 늘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 깊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꾸 서랍 속으로 들어가고 마음속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그 시인들과 촌장의 노래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 그 가시들이 밖으로 향해야 되는데 내 속을 찌르는 가시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숙명이에요. 선생님도 작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 생각 안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자꾸 생각이 드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인간이 아니겠어요. 제가 책을 냈을 때 편집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불편해 하실 분들 괜찮으시겠어요? 그 동네에서 누가 뭐 연분이 났던 이야기를 썼잖아.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늑수대가 웃으면서 뭐라고 오기만 하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 난 얼마든지 달래줄 자신이 있다. 오기만 하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나왔네요. 제가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죽음이에요. 내가 죽을 때 죽음을 준비하셨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라고? 저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언젠가 죽을 확률 100%라고 했죠. 나는 죽어요. 태어난 사람은 죽어요. 사람의 때에는 죽어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준비하진 않아요. 왜요? 내가 생일을 준비하잖아요. 오늘 내 생일이니까 누구누구 불러가지고 요거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루를 재밌게 지내야지. 이 생각을 내 죽음을 메이크업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얘가 왔고 얘가 어떤 꽃다발을 들고 왔으면 좋겠고 얘가 와서 죽은 내 볼에 입을 맞춰줬으면 좋겠고 얘가 와서 나를 끌어안고 좀 눈물 좀 흘려줬으면 좋겠고 이러면 그걸 원한다면 내가 살아생전에 그거에 대한 포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글도 쓰고 교감도 하고 소통도 하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내 정체성을 드러내서 내 정체성대로 내 정체성에 코드가 맞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언제까지 가식만 갖고 살다가 가식으로 죽어서 그러면은 진정으로 내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자식조차도 부모가 죽었다고 슬퍼서 울죠. 두 번 다시 볼 수 없음에 울죠. 그렇지만은 엄마란 인간을 슬퍼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적인 교감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되라, 아프지 마라, 챙겨주고, 헬리콥터가 돼서 뱅뱅 돌면서 이렇게 우애해주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정말 엄마의 치부, 아픔을 드러내고, 우는 모습, 힘든 모습, 그런 것들을 가리고 포장하고 사셨잖아요. 그게 다였으니까. 그걸 굳이 드러내서 좋을 게 뭐 있어? 글쎄 저는 죽은 사람의 애이나 뭐 그런 것에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나 자신 때문에 엄마를 다시 볼 수 없고 부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울 것 같지. 몇 살로 죽으면은 그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 왔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실은 죽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여기서 어떤지 모르지만은 부모님이 누가 죽어도 평풍 하나 놓고 여기서 사람들 밥 먹고 자고 다 있어요. 여기는 죽음이 있는데 그 평풍 너머에는 같은 밥을 같이 시차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며칠을 2박 3일, 3박 4일을. 그리고 돌아가셔도 영정 모셔다 놓고 아침, 점심, 저녁 갖다 바꿨다 드리면서 탈상하기 전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죽음하고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누가 죽잖아요. 영안실도 가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봐서 좋을 게 뭐 있냐고 그거 이러고서 말아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사람은 죽음이 멀어졌어요.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죽음이 슬픔이고 끝인 거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고 어떻게 해서 묻히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티벳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죽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 이걸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그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 교육은 출세지향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전만능주의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대통령 공약 중에 군수 공약 중에 국회의원 공약 중에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나요? 돈을 벌면 행복해질 줄 알고 살아왔나요? 과장, 부장, 사장이 되면 행복한다고 살아왔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우리가 행복하고의 마음이나 생각은 그렇게 살아오지만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실은. 무엇이 우리한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내가 죽음으로써도 불사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엄마로서 밥 차려주고 그냥 내가 좀 사회활동하고 그냥 원만하게 가정 이끌고 이게 내 행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아니요 일부러 저기 사진 찍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의미하게 그냥 젖어서 살았던 거예요. 나를 찾고자 생각만 했을 뿐이지 실천도 못했고 여러분들이 뭔가 쓰고자 생각을 했지만은 실은 겁나서 두려움에 쓰지도 못했고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추악한 저 사람 악마였어. 어떻게 네 속에 그런 게 있었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게 무서웠고 나는 무서운 게 천지였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나는 두려움 속에서 나는 해방되지도 못했고 자식한테조차도 엄마로서 좋은 점만 이쁜 점 내가 지금 또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이지 내가 과연 찾는 거 내 인생에 나는 뭐지? 내 자식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내 목소리, 내가 되는 방법, 내가 행복해지는 거 어릴 때 꿈꾸던 나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었는가? 이렇게 몇 년 더 지나면은 이조차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누구 의탁하거나 의탁 안 하실 것 같죠? 양로원 그냥 가실 거예요. 나 더 늙으면은 그냥 내 스스로 양로원 가서 애들 신세 안 지고 사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게 맞는 생각인가요? 예, 선생님 천천히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훅 한번 짚어볼게요. 10분 정도에. 네. 이게 너무 오래돼서 꺼져버렸는데 이거를 여기 선생님이 이게 시간이 잘 꺼졌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가족 간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내년에 할 것도 없어요. 올해 그냥 한번 모아보세요. 내가 아이들 사진 어릴 때 뭐 낙서하는 거 아니면 아이들 쓰던 장난감으로 버려놓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그것들을 다 모아갖고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를 그냥 A4지로 복사를 해서라도 이렇게 그 실로 엮어서라도 이 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하나 두 개가 쌓이다 보면은 정말 또 소중한 재료가 되고 그 조약돌처럼 반짝반짝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그래서 또 불편하게 빠지고 또 알갱이가 될 수도 있고 매일 한 달은 어렵지만 한 달 분량에 1년 그냥 한 달이 모여지면은 또 1년 분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한 책 한 권이 나올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어요. 그게 기록이라는 얘기고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뭐 내가 쓰는 책이 돈 받고 막 이렇게 팔리는 베스트셀러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나의 일상의 기록이고 우리 가족의 일상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지금 여기 윤수자 선생님 와 계시는데 손주가 태어난 거를 기록을 하셨더라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문암동의 어떤 아동병원에서 몇 시에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제 어떤 그 산후조리원에 가서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축하를 해줬고 그래서 이렇게 순조롭게 크면서 할머니의 마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거라, 좋은 사람 되거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 이제 해프닝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몇 년간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본 손주 누구누구의 성장 기록이 되겠죠. 탄생과 성장 기록. 여러분들한테 그게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기록해놨다면은 얼마나 걔가 이제 그 정도 커가지고 내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주셨구나. 난 이랬었네. 얼마나 이거 휴머니티가 있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파티까지라고 말할 수
내가 내 것을 이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당연한 죽음으로서 맞이하고 그것들로서 당당한 죽음 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책상 서랍 속에는 감추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못된 것들. 뭐 만화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 19금의 어떤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인해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남기는 소지품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런 것도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근데 막상 또 버리려고 그러면은 이게 또 내가 사랑해왔던 것들인데 하면서 또 못 버리고, 버려야지 못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끝없는 결론, 고민과 그 걱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포장되기 전에 그런 순수한 알곡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기록으로 남겨서 1년에 하나 정도 일기장 같은 그런 가족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들이 남아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